번째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존재론적 해석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이데거와 그의 철학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데거에 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하이데거는 1889년 남부 독일의 메스키르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메스키르히는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매우 보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이데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유대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강한 곳이기도 하죠. 하이데거의 아버지는 성 마르틴 성당의 문지기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고, 물론 어떤 곳에서는 하이데거 자신도 교회 성당에 종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 하이데거가 가톨릭 사제가 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수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지만 부적합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몸이 상당히 허약하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하이데거의 인물을 보게 되면 매우 강인한 얼굴인데, 아마 어린 시절에는 몸이 상당히 허약한 걸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는 신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나 적성이 맞지 않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대신에 그는 신학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57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긴 철학자이고, 신학, 철학, 현상학, 언어학 등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을 보여왔고, 그리고 하이데거는 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학자였던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사상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불트만의 성서 이해에서 하이데거의 사상이 자주 언급되고 설명되어진다라고 보면, 얼마만큼 하이데거가 이 불트만의 신약 성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트만은 성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을 했는데, 불트만의 성서 이해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적 사유가 바로 여기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중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그가 평생을 통해서 탐구해온 하나의 개념인 현존재, 즉 다자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현존재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현존재 구조는 그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이 이해의 기술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해석학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해석이 곧 존재론적 해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학의 기본 구조로서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둘 개념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데,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간은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즉 이것은 시간적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시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고 그 시대의 자녀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는 어떤 시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내에 살고 있었던 존재, 경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해석을 하는 독자는 그 시대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고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자만 그런가요? 아니죠. 저자도 그 시대를 초월해 있지 않습니다. 독자도 세계 내 존재이고 저자도 세계 내 존재입니다. 그러면 세계 내 존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는 실존적인 결단과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희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그 인간 경험 구조를 체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현 존재는 현재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 미래의 자신을 투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현 존재는 미래의 자신을 투영해서 희망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를 초국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이유로 현 존재는 현재의 불만스러운 상황에 저항하고 앞으로 올 자신의 존재를 희망하고 그 모습을 그려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그 미래 개념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어거스틴적인 그런 시간 이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먼 미래에서 현재로 지금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을 희망하는가 하는 것이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미래의 어떤 그 희망이 현재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현재를 보다 역동적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는 물음을 묻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음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텍스트에 대해서 부단하게 질문을 던지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타인은 우리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 존재는 타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해석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존재이고 또 우리 또한 타인을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음을 통해서 타인을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는 것이지요. 모든 존재는 무존재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서 형성되어 있는 관점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 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 독자는 이미 이해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된 것은 다름 아닌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고 하이데거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전이해, pre-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이전에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것이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이해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선소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유해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이해는 선소유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해석에는 이론 합리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독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독자의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만든 저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텍스트를 만든 저자 속에서도 이미 저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은 저자와 독자는 이미 전 이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전 이해를 가지고 사물과 텍스트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설명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그는 1900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상당히 해석학 이론에서 유명하고 이 해석학을 집대성한 그런 철학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그가 나이가 많을 때 지은 책 한 권입니다. 그 책 이름이 진리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출판이 되었으니까 그의 연세가 60이 되고 난 이후에 만들었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저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 댄 스타이버 교수님과 함께 콜로퀴엄을 우리가 할 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꽤 오래 되네요.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30년 전에 이 책을 보았을 때는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은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머는 마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브로츠와프 대학의 화학자였습니다. 화학 교수였는데 가다머는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이제 그가 말하고 있듯이 어쩌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었다고 솔직하게 수려했을 정도입니다. 철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그의 어린 시절에는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1919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 철학계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있는 분인데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지도를 받아서 신칸트파에 속해 있는 지도 교수로부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의 쾌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학위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1923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를 만나게 되는데 하이데거를 통해서 소위 학문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1928년에 하이데거의 강한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교수 자격 논문을 치르게 되는데 플라톤 문답술적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출을 하면서 교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는 1949년 카를 야스파스의 후임으로 은퇴하기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는 190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120세로 인생을 장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종종 철학자들은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철학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대부분 목숨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철학자들은 상당히 장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해드린 거니까 너무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해석학 이론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종교 철학에서 해석학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의 중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전이의 구조를 편견과 전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작품을 보거나 읽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의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전통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자연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관한 해석은 가다머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사상적 사유에 빚을 지고 있지만 해석학에서 한결 세련된 의미로 이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그는 해석학의 문제에서 놀이 개념과 이해의 역사성의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다머는 놀이 개념을, 놀이를 존재론적 해명의 실마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존재 양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해석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단순히 play입니다. 우리가 play, 놀이한다. 놀이를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놀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저는 야구 경기를 잘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 매니아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야구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주말이면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직접 관람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갈 수가 없어서 TV를 통해서 야구를 구경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는 놀이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야구라고 하는 놀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야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학을 놀이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될 건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과 놀이 그 자체를 구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이 있고 놀이 그 자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야구로 이야기를 하면 야구 그 자체가 있고 야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이 이 야구 경기를 대입을 하면 해석은 야구하는 사람이 하는 놀이가 아니고 해석은 야구 경기 그 자체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구 경기가 야구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주관적인 이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그 자체의 규칙에 지배를 받는 것인데 말하자면 해석은 텍스트라고 하는 규칙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텍스트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것이지 해석하는 사람이 놀이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다머는 뭐로 봤는가 하면 주관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는 텍스트라고 하는 규칙에 예속되어 있는 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놀이는 규칙을 요구를 하죠. 일종의 문법입니다. 야구는 마음대로 놀이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에 맞게 야구를 하는 경기입니다. 야구는 다른 경기에서 없는 것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번트 같은 것이 있는데 자기를 희생해서 한 베이씩 선수를 진루하게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상대 선수들이 번트하고 있는 그 선수를 희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이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문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논리는 문법이나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논리의 존재 방식은 자기 표현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기 표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논리의 규칙 안에서의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축구에서 가장 신기한 것이 오버헤드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으면 너무 멋지고 환상적입니다. 거의 예술에 가까운 그런 골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오버헤드킥은 규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규칙이 놀이하는 자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읽고 다양한 해석을 내리는 것도 텍스트가 요구하는 규칙 안에서만 자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표현을 가다문은 재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재 431쪽에 언급을 해두었는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해석이란 아무것도 없이 독창적인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나 작품의 것을 다시 재현 또는 재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가담 언어의 존재론적 해석학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의존성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의 자율성은 상대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존성은 객관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주관성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또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존성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텍스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가담어에 있어서 텍스트는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자율성은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담어의 해석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선입견과 전통을 이해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석학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기술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는 선입견이고 하나는 전통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